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마다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인데요.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위험해질 수 있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은 누구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가 1000여 명 넘게 발생하고 지난 주말까지 누적 사망자가 14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지만 지난 10년간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요. 환자의 절반가량이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다고 하고요. 53%가 낮 시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등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낮 시간에 논밭에 나가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또 어린이와 학생들도 폭염 시에 과도한 활동이나 운동을 자제해야겠고요. 국내외에서 아이가 차에 갇혀 벌어진 해프닝이나 사망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잠시라도 차에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이 더 절정에 이르는 7월의 마지막 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새 하루 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최근의 추세와 관련 연구 근황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올여름 장마의 수해 피해가 컸는데요. 그러면서 부상한 수륙양용차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면서 이번 주에 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2개의 슈퍼 태풍이 북상하면서 초비상 상황입니다. 2개의 태풍 중에 5호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이죠. 기세가 좀 꺾였다곤 해도 태풍의 이름처럼 아주 강한 태풍인데요. 이 5호 태풍의 이름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대형 조류의 이름이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청소년 비만율이 10년 전보다 8% 증가하고 있고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 비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팥종자의 싹을 틔워서 키운 팥순의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성 물질이 아주키사포닌2라는 것도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아주키사포닌2, 생소한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키사포닌2라는 성분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요. 아주키사포닌2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팥에 많이 존재하는 유용 물질입니다. 특히 종자보다는 팥순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종자보다 최대 200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배요. 그 효능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근데? 네, 우선 지방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로 팥순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지방 형성이 약 3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실험용 쥐의 체중이 약 14% 그리고 체지방량이 약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약 10%가량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 결과는 팥순 추출물이 지방 조직에서의 지질 흡수와 지질합성을 낮추는 한편 근육 내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동물 실험 결과긴 한데 체중도 줄고 체지방 줄고 근육량은 늘고 굉장한데요. 건강식품으로 빨리 이용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실용화할 계획인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빨리 상품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허가 추진 등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원료의 가치 증진과 농가와 산업체의 계약 재배 확대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센 장마가 지나갔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장마철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아 걱정인데요. 빨리 수해 복구 서둘러서 피해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끝나고 나니 폭염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폭염 시기 다들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항상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4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휴가철에 이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폭염 시기에 벼농사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현재 조생종배의 경우 이삭이 나오는 시기이고요.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중남생종벼들은 이삭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로 매우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논물은 2 내지 4cm 깊이로 3일간 물을 대주고 2일간은 물을 흘려서 대주면 뿌리의 활력이 좋아지고 유해 물질도 제거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삭이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잎도열병이 발생했던 포장은 이삭도열병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잘 관찰을 하셔서 전용 약재로 방제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논에 심은 콩들이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침수 피해를 받은 논콩 재배지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콩은 습해에 매우 약한 작물인데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 가장자리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등 각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에 잠긴 시간이 짧아서 피해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연한 녹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소를 물에 녹여서 0.5% 내지 1% 액을 작물에 직접 뿌리거나 무인기로 살포해 주시면 생육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가 심할 경우 아랫부분에 있는 콩잎이 누렇게 변하는데요. 토양 속의 산소가 부족해서 뿌리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산 성분이 들어간 액생제제를 요소와 같이 주시면 되는데요. 인산을 주면 뿌리의 생성을 도와서 양분과 수분 흡수가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잘 실천하셔서 피해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추 등 노지 채소의 관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대표적인 노지 채소인 고추는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병해충 방제와 식물의 세력 관리를 통한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특히 물에 잠겨 뿌리의 힘이 떨어진 고추는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갑작스럽게 시들고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육이 좋지 못한 고추밭은 0.2%의 요소액이나 사종 복합 비료를 5 내지 7일 간격으로 2 내지 3회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무화 배추는 장마 뒤 기온이 높고 습한 조건에서는 배추 무름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무름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가는 병 발생이 확인되면 바로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전용 약재로 방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칼슘 결핍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칼슘 성분이 함유된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서 역시 3 내지 4일 간격으로 4일 정도 고루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최신 근황에 대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조용히 대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최근에 되게 부쩍 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코로나라고 하면은 그 노란 잠바라고 하죠. 네. 보통 민방위복이라고 하는데 그 재난 상황이 있는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질병청 관계자 확진자 몇 명이다 이렇게 브리핑하신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거를 멈춘 게 이제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 KBS 뉴스 같은 데도 이제 통합 뉴스룸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계속 전했는데 그때 네. 기점으로 일반 예년 뉴스로 바뀌게 됐어요. 야, 벌써 옛날 얘기 같은데.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것도 멈추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면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스크를 벗은 게 작년 3월 정도부터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 하루에 한 10,000명씩 정도는 계속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냥 끝났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꾸준히 나왔는데 그게 요즘에는 한 40,000명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야, 이 정도면은 하루 40,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건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일 심할 때 생각해 보면 40,000명은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그 작년 3월 17일, 네. 2022년 3월 17일이 질병관리청 공식 기록으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날인데요. 이날 확진자가 62만 명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네. 근데 지금 요즘 확진자 근황이 어떠냐면요. 이제 한 달 전인 6월 30일에는 한 18,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보름 정도 전인 7월 15일에는 3만 명.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4만 명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한 67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 67만 명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 영등포구 인구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인구가 계속 감염이 될 정도인데 그거를 하루에 다 몰아서 했다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때는.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때는 오미크론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한 120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4만 명 나온 거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위에서 200등 정도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꽤 많이 높은 수준이고 네. 이게 아직 유행 감소세가 꺾이지 않은 초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확진세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는 좀 그런 희망 섞인 전망들을 좀 했잖아요. 이제 겨울 되면 꺾일 거다, 여름 되면 그죠. 꺾인다, 네. 계절성이 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코로나는 이제 독감처럼 계절 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뭐죠? 그냥 계속 이제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있는 거예요, 거죠. 그냥? 네, 참, 설마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면 뭐 예전처럼 영업시간 제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제한 이런 거 돌아오는 거 아니겠죠? 설마? 이게 단순 확진자 수만 본다면 예전 기준으로는 다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요. 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거나 아니면 걸리기라도 했어요. 네, 예. 지금 확진자 수가 여태까지 누적을 따져보면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들 한 번은 걸렸다 그쵸. 정도이니까 네. 우리 몸이 한 번 병에 걸렸다 나으면은 백신을 맞거나 걸리든지 둘 중 모두 다 해당인데 그러면 예전에 침입했던 그 나쁜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우리 몸의 면역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면역이 생긴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안전해서 그런 건 좀 덜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응할 수단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백신만 갓 나왔을 때는 백신만 맞고 그래도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 치료제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먹으면 이제 고령자라든지 어린이들 같이 이제 이런 취약한 사람들도 충분히 초기에 먹으면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마스크를 강제 착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확한 세 번째 네, 이유인데 포기하고 너무 있는데. 지쳤잖아요, 네, 다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도 백신을 안 맞은 분들도 계시고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중환자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예전에는 중환자실 부족이 큰 이슈였잖아요. 뉴스로도 많이 다뤘고 요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 주신 김에 먼저 이제 백신에 대한 오해를 조금 바로잡았으면 한 좋은데 네. 이제 우리가 백신을 코로나 초기에 너무 이제 맞으면 안 걸린다. 이 부분만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화를 많이 냈어요. 아니 맞았는데 왜 걸리냐. 네. 이거는 저 다 맞았는데 2번 걸렸거든요. 저도 맞았는데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제 저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한 거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네. 이게 맞으면 안 걸린다도 있지만 이제 방탄조끼 같은 거거든요. 방탄조끼.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덜 아프게.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방탄조끼입니다. 총을 안 맞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맞았을 때 덜 아프고 네, 죽지 안 죽는 않는다. 거. 네, 네. 그 정도의 역할만 해도 사실 백신이 충분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게 맞고 그렇지만 백신 안 맞은 분도 계시고 맞아도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방탄조끼 입어도 결국은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환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먹는 치료제도 좀 이른 시기에 먹어야지 효과가 크지 많이 아픈 상태에서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중환자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일단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에 67만 명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도 코로나 비상 상황이 끝났어요. 요즘은 동네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것도 제한이 풀려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도 코로나 중환자실을 엄청 예전처럼 많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좀 많이 줄인 상태예요. 이제 코로나 이제 전국을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병원들도 좀 그런 데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설비를 더 많이 하고 인력을 더 고용하고 이런 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어디 가야 되나 좀 이런 발을 동동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차원에서는 나라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좀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 가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치료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먹는 치료제가 그래도 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연구들도 훨씬 많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알아야 할 좀 최신 연구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3년 정도 됐다 보니까 네. 그동안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또 코로나가 끝나서 관심이 식어버리니까 잘 소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무증상 감염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무증상, 예. 그래서 아니 증상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병을 옮겨 다닌다 하니까 그때도 좀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증상 감염이 말이 되냐? 아니다 실제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 나왔어요?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나 이제 유럽 백인들 중에서 이 코로나 증상을 거의 나타나지 않게 하는 유전자들이 있더라. 그런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뭐 아시아권보다 유럽 쪽이 유독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쩌면 그런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던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우리가 농가에서도 제초제 써도 잡초들 중에 꼭 안 죽는 잡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런 독한 애들이 살아나서 또 자기 씨를 막 퍼뜨려요. 그럼 나중에는 제초제를 아무리 써도 안 죽는 그런 독한 애들만 남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진화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굉장히 좋은 걸 새로 개발해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코로나 같이 굉장히 강한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제초제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이런
더 저항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중에 자녀를 많이 놓고 생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이 덜한 유전자가 인구 중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사실 네. 진화거든요. 예. 코로나가 그런 인류의 진화까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게 그냥 코로나 일반에 대한 얘기라면은 코로나 직접 걸린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회복 후에도 장기침 이게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머리도 집중이 안 되고 뿌옇고 약간 이런 증상들이 있으세요. 이게 네. 전체 확진자의 한 10% 정도 있는데 요거를 코로나 장기 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는 롱 코비드, 오래가는 코비드라고 해서 이제 롱 코비드라고 하는데 이게 6개월 정도가 길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치료법을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거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계속 그런 이제 당뇨병이나 이제 고혈압 같은 그런 만성질환 같은 것들도 이제 인구에 얼마 정도가 새로 발병이 되냐 이런 것들 계속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상하게 2020년부터 소아 당뇨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딱 코로나가 나왔던 그 시점이네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이냐? 이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21년, 22년부터 소아 당뇨병이 확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좀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아이들한테 이런 알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데서도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지금은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죽지 않고 관리될 방법을 찾았다인 거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은 아직까지도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 그러면은 이런 연구들을 반영을 해서 좀 새로 업그레이드된 치료제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아니면 백신인데 하나도 안 아픈 백신. 네. 이런 거. 이게 사실 코로나를 계기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RNA 기술. 많이 들어봤죠. 네. 네. 그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기존 백신은 새로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들고 만약에 변이나 변종이 생겼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 만들어진 백신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mRNA 백신은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좀 굉장히 신기한 게 가능한 게 네. 복합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합 백신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람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독감이나 뭐 코로나 말고도 다른 그런 감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거를 우리가 백신 개발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mRNA로 해보니까 이거 감기도 백신이 되네? 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했는데 사실 우리가 감기 백신만 맞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감기를 특히 어린이들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걸 RSV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어차피 백신 맞을 거 RSV, 독감, 코로나 한 번에 그냥 다 예방할 수 있게 3중 한 번에 복합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 공상과학 얘기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실제로 개발이 됐고 지금은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호흡기 질환 말고요. 다른 질병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mRNA 기술이 굉장히 응용력이 좋은 범용 기술이라 가지고 이걸 좀 다양한 질병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다룰 수 있지만 암 백신이라는 것도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와, 암 백신이요. 예. 이게 이제 암 백신이라고 하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암을 예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백신의 원리를 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신이 이제 외부에 있는 나쁜 미생물을 우리 몸의 면역계한테 한번 보여주고 야 너네 이런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 잘 막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암에만 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우리 면역세포한테 딱 보여주고 야, 너 이렇게 생긴 것들은 암이니까 네가 직접 잘 때려잡아봐 라고 알려주면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자동적으로 혼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외부에서 항암제를 넣어주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그걸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임상시험 단계이긴 합니다. 제대로 딱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는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재난이 참 슬프고 원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책이 생기거나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훈을 통해서 정말 말한 것들 중에 몇 가지라도 좀 성공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재유행하는 코로나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해서 박한슬 약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 여름 큰 수해 피해를 겪으면서 나온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령 양용차 얘기가 있었죠. 네네, 그 맞습니다. 실제 운행되는 곳도 있는데 네네. 그 일반 자동차에도 이 네. 방수 기능이나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일단은 이러면 네, 뭐 가능은 하겠죠. 네. 하지만은 이제 올해 특히나 이제 장마철 집중호우로 약간 1,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륙 양용차가 있으면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본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네. 저도 이제 수륙 양용차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저도 갖고 있어요. 네. 이러시는 줄 알고 지금 순간적으로. 예. 그러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이제 수해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던 수륙 양용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던 이제 경북 예천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해병대에서 수륙 장갑차가 동원이 됐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천 앞바다에서 해루질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이제 밀물로 이제 갯벌에 고립되는 경우 빠르게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륙 양용차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갯벌이다 보니까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곳을 이런 수륙 양용차가 있으면은 약 2분 만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명이 빠질 경우에는 보트를 달고서 출동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제 구조를 할 수 있다. 보트를 달고 들어가요. 네. 차가. 오. 아예 이제 그럴 수도 예.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용도 말고도 이제 수륙 양용차가 관광용도 있어요. 혹시 타보셨나요? 아니요. 아마 에버랜드에 가면은 로스트밸리라고 해서 그게 그거예요? 네, 맞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네. 물로 들어가잖아요. 네. 전 처음에 그 물로 들어가는 게 밑에 레일 따라서 가는 줄 알았는데 진짜 배처럼 떠서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거였어요? 네.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은 국내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실제 수륙 양용 버스를 전국 최초로 이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부여군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약간 시티 투어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륙 양용 버스는 각종 이제 아무래도 특이하다 보니까 뭐 여행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김포 골드라인에서 도입을 하자. 여기는 이제 시티 투어가 아니라 실제로 출퇴근에 용이하도록 김포에서 한강으로 딱 서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하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4일 만에 철회를 했다라고 해요. 왜요? 네, 일단은 네. 최대 속력이 시속 15km. 라고 하다 보니까 예. 출퇴근용에 안 막히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버스 한 대당 약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라고 해요. 그래서 4일 만에 철회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 과학적으로 막 그 원리를 다 알고 싶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요. 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수륙 양용차는 어떻게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겁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네. 네. 물에서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바퀴로 굴러가고 그렇죠. 네, 물에서는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갖는 모터. 네,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수륙양용 ATV가 있어요. 그 사륜으로 타는 타봤죠.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 이제 수륙양용이 되는데 바퀴가 워낙 큰 타이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있고 그 부력으로 떠다니는 거예요. 아, 바퀴의 부력으로. 네, 바퀴 타이어. 부력으로 떠다니는데 네. 보통은 일반 배처럼 프로펠러가 있어서 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ATV 같은 경우는 바퀴에 있는 이제 주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름이 프로펠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장갑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장갑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굉장히 이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력으로 물에 뜨게 되고 밑에도 이제 워터 제트기가 또 따로 달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추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수륙 양용차가 사실은 운행하는 걸 보지 않았더라도 얘기는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래된 기술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근데 오래된 게 제가 찾다 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일단은 1588년이에요. 1500년대예요? 네, 이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이제 육지와 수상을 넘나드는 이 나무수레에서 고안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증기기관이 뭐 발명이 되면서 점점 이제 바뀌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뭐 1805년도에는 전기기관을 활용한 거,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을 이용한 거는 1905년도에 또 발명이 됩니다. 이러다가 가장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됐던 게 2차 세계대전 때 이 수륙 양용 자동차를 군용으로 이제 활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은 이제 누구나 아는 독일의 히틀러예요. 네, 히틀러가 이제 독일의 이제 국민차라고 하면은 국민차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국민차라는 단어가 그 독일어로 폭스바겐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그냥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차라는 이 폭스바겐에다가 그 비틀 자동차 아시죠? 딱정벌리 비틀을 같이 이제 수륙 생긴 거. 양용으로 개조해서 활용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전쟁 중에는 이제 잘 닦여져 있는 이런 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뭐 하천이나 강도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틀을 가지고서 수륙 양용으로 활용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 근데 이 수륙 양용차를 잘 활용하면 자동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금액 때문이겠죠. 네, 거대한 이런 관광용이 아니라면은 일반 SUV 차량도 만들거든요. 만들긴 하지만은 가격이 좀 비싸요. 약 2억 5천 3억 정도가 차 한 대 가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운전면허증은 수륙 양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운행도 할 줄 아는 이런 면허증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험도 네, 자동차용이 필요하고요. 선박용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2배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수륙양용 오히려 택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끌기는 힘들고 네. 택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길이 너무 막혀서 한강으로 쭉 가서 강남까지 가면 또 금방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까 김포 라인에 봤을 때 버스 한 대가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막 활성화돼가지고 나중에는 한강이 막히는 초유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네.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서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에버랜드에 나오는 수륙 양용 버스를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다 아는 그 큰 회사요?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이름은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한마디로 이것만 전용으로 개조를 하는 회사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대마도 가는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국내 사례 말고도 해외 사례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해외는 국내보다는 좀 더 수직 양용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관광버스용이 아니라 약간 개인용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워터카 파이썬이라는 회사가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는 쉐보레 콜벳이라는 자동차를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특징이 뭐냐? 오픈카예요. 오픈카인데 잠수까지 합니다.
네, 오픈인데 어떻게 잠수를 해요? 딱 그 순간적으로 다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산소통을 아, 세상에.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왔어요. 아. 진짜로 나왔고요. 그래서 산소통을 입에 물고서 네, 물속으로 들어가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애초에 쉐보레라는 이 자동차가 스포츠카를 가지고서 만들다 보니까 100km까지 내는데 4.5초 만에 만든다라고 하고요. 근데 가격 자체가 뭐 2억이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하기엔 좀 힘들겠지만은 뭐 이런 차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지프차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찝차라고 하는 네. 이 차를 가지고서 또 수능 양용차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현재 굉장히 인기가 가장 많은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얘도 역시 굉장히 이제 뭐 70km 속도를 물에서도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땅에서 물로 들어가는데 약 15초 만에 또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 개념이 오픈카 할 때 뚜껑 열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도 10초 만에 10초대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실로 돌아와서 네네네. 그 수해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자동차는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최소 몇백 대, 뭐 몇천 대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서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의견만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는 본넷이 잠기기만 하면 시동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탈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수 처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나. 물론 방수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 가격 자체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워낙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도 역시 차라리 방수를 옵션으로 해서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라도 좀 이게 선택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특수하지만 네네. 네, 선택할 수 있게. 맞아요. 네. 그다음에 추후에는 이제 뭐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이 좀 더 완벽해진다면은 여기가 지금 물이 많이 차고 있으니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다 공공 데이터로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자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기 힘든데 자율주행에서는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다가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자동차가 좀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자동차로 피하면 안전하다. 예, 이렇게 달라졌으면 하는데 그런 날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내구성이 뛰어나지고 방수 처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수륙 양용은 아까 금액대도 얘기했지만은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크죠. 큰 금액이죠. 네, 큰 금액이고 아마 연비도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낮을 거예요.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근데 적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옵션을 해서라도 방수를 어느 정도 해주면은 완전 잠기기 전까지는 좀 이제 빠져나가거나 피해가 좀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혹시 이제 아나운서님은 네. 수륙 양용 옵션이 있다, 네. 혹은 뭐 방수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실 겁니까? 가격을 일단 볼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네. 한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한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좀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저는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수륙 양용은 약간 먼 미래에 갔다면은 방수만큼은 그런 기능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뭐 가까운 미래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꼭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독수리였습니다. 네, 7695님 독수리입니다. 이름이 너무 강합니다. 태풍인데 병아리로 해야 약할 텐데. 네. 약간 동의하시나요? 태풍이 이름 따라간다는, 네, 약간 7695님의 의견. 또 7342님, 아침마다 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답 태풍 5호 독수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1065님, 정답 독수리. 용맹한 이름이지만 네, 부디 피해 없이 얌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쉬는 날이라 아침 세차할까 했는데 너무 더워서 포기했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면서 그냥 쉬어야겠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도 사실 제가 매일 출근길에 느끼는 건데 예전엔 창문을 열면 시원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자, 3139님 독수리 하고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시시때때로 쉬시고 물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이 필요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